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오늘은 월간 김종인 편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건강은 좋으십니까? 뭐 그때 괜찮아요. 그때 건강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내일 이제 100일 기자회견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한테 다 100일 점수, 대통령 100일 점수 여쭙고 있어요. 한민수 의원은 100점 줬고 양양자 국민의힘 의원은 유보 점수, 아이약점 주셨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얼마 주시겠습니까? 나는 뭐 지난 100일에 대해서 뭐 특정한 점수를 매긴다기보다는 예. 지난 100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그래도 무난하게 이끌어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지금은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이 평가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 평가를 갖다 한다는 건 내가 좀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초기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해가지고 좀 100일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뭐 100일은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예. 또 무난하게 잘해왔다. 예, 예. 그런 말씀. 그럼 좀 꽤 높은 점수 주실 수 있다는 거네요. 100일 기준으로. 아니가 뭐 내가 무슨 학점을 주는 식으로 뭐 점수를 준다는 게 그것 얻어내면서 보면은 네. 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 대통령에 대해서 몇 점짜리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현명하다고 봐요. 그래도 후한 점수를 속으로 좀 내심으로는 주신 거예요. 아니가 뭐 무난하다. 내가 보기에는 뭐 때문에 100점을 주느냐 또 뭐 때문에 또 나쁜 점수를 주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별로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뭐 실수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예. 관세 협상 이런 굵직한 것들 잘 했다고 보세요.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 관세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는 미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미완이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하고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한 거지 어떤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합의를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7월 30일에 했던 그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7월 30일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3,500억을 갖다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15% 관세를 하겠다 하는 이런 구두적인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이후에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5% 자동차에 물리는 관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5월, 6월 달에 관세를 전부 8천억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별로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7월, 8월도 마찬가지로 8천억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15%를 갖다가 안 내느냐. 그 15%를 내게 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정에 대한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서명은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세 협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난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본이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소위 장관이 가가지고서 합의를 봐가지고 5천억 500억 불을 45일 안에 미국에다가 지급을 하고 관세를 갖다가 15%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냐면 45일 동안에 그 돈이 안 들어오면은 다시 25%로 올린다고 이렇게 이제 위협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일본은 뭐 자기네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적에 아마 5,500억 불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5,500억 불이면 지금 일본이 외환보유고가 1조 한 5천억쯤 내니까 일본 외환보유고의 한 40%가 지금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일본처럼 그렇게 빨리 그 서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일본을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도 따라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3,500불을 지급하게 되면은 우리 외환보유고의 약 89% 정도 됩니다. 외환보유고 규모가 다르죠. 경제 규모가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게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갖다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쉽게 동의하지를 않으면은 트럼프가 사인을 안 할 거고 트럼프가 사인을 안 하면은 결국은 현대자동차는 계속해서 25%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 8월에도 아마 똑같이 한 8천억 불씩 관세를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그 현대자동차 LG 엔솔 공장에 들이닥쳐서 사람들 체포해 간 거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압박의 연장선상 또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미국이 이민 당국의 조처라는 것은 그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미 정부 차원에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묵인한 거라고 보세요? 혹은 내가 적극 나섰다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묵인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미국 가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미국 가서 돈을 버는 것이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업의 판단에서는. 그러면 기업은 사실은 미국의 기본적인 법규를 갖다가 준수하는 상황에서 투자 활동도 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미국에서 무기는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국 법규에 맞지 않는 비자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국의 제조업을 갖다가 다시 부흥시킨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소위 과장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미국의 제조업이 왜 저런 상황에 처했느냐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에 제조업을 거의 포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현재 제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기 제조업 그러니까 안 한지 오래됐죠. 사실은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키려면 미국의 노동력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미국 기업가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면은 왜 제조업을 안 하겠어요? 그 미국의 지금 기업가들은 자기네들의 여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가 제조업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돈 안 되는 제조업을 우리 기업한테 지금 들어와서 하게 하려는 아니 그러니까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건상으로 굉장히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용감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가서 자기네들이 미국 제조업을 갖다가 재건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세 협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거 있잖아요.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미국의 조선업이 오늘날 저런 모양이 됐느냐. 이거를 제대로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미국에 가서 조선업을 해가지고서 경제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위 조선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참 용감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면 마치 금방 미국의 제조업을 갖다가 조선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기업가들의 판단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제조업자들이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고 우리의 경제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가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에 노력을 할 때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관세를 25%, 30%, 50% 매긴다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갖다가 분명히 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능력보다 초과하는 일은 미국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거를 미국의 제조업에 증가하는 데다 바치고서 관세를 조금 덜 낸다고 그랬을 때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거냐 생각을 해봐야죠. 좀 걱정되세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3,500억 불을 갖다가 미국에다가 준다고 시작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는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는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거고 내용이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무슨 우리는 간접 투자, 그쪽은 직접 투자.
뭐 사실은 보증만 해주고 뭐 대출을 예. 해서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예.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네.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미 상무장관 얘기가 한국에 대해서 내는 돈이라는 것은 미국의 경제 안보 기금에 넣어가지고서 미국의 사회 간접 시설에 투자한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보고 솔직히 얘기해서 현금을 내라는 얘기라고. 현금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보증 같은 거 말고. 과연 그렇게 내고서 우리나라 경제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뭐 경제 얘기만 지금 하다 끝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입장에 좀 조언을 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협상 과정이 예. 굉장히 난 지난할 거로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갖다 우리의 경제력을 갖다 감안해 가지고서 네. 우리 입장을 관찰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미국은 미국의 요구를 관찰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타결하는 데는 이렇게 간단하게 타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거는 관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은 아직 미완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고 따라서 뭐 점수를 뭐 관세 협상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워낙 충격이 커서 이걸 트럼프가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뭐 이런 궁금증이 많았는데. 그리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은 무슨 과거에 무슨 제도나 무슨 조약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죠. 매일매일 알죠, 우리도. 본인은 항상 어떻게 딜을 하면은 그게 미국에 유리할 거냐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국 우선. 이제 그런 점을 갖다가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서 미국과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협상의 남은 과정들도 김종인 위원장이 좀 조언을 대통령실에다가 정부에다 좀 직접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들어줄 사람도 좀 아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사실은 뭐 미국의 요구에 응하다가 우리나라 경제에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맹이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 우리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식으로 국익을 전제로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100일 평가하다가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여야 대표 불러서 같이 악수시키고 이렇게 협치를 강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그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하고 달리 집권 초기서부터 소수의 야당이지만 그거를 인정을 하고서 통합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난 대단히 좀 높이 평가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거라는 건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이 국회 다수의 의석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여당 다수 여당 압도적 다수 여당이면 그렇죠. 그냥 갈 수도 있을 텐데 원래 뭐 안 해도 그만인데. 협치를 주문한 건 높이. 근데 그 삼각 악수하고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다음 날 어제죠.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또 굉장히 싸늘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말을 갖다가 어저께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를 하니까 또 상대방인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을 갖다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무슨 정청래 지금 대표가 무슨 내란 세력이 있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기 전에 자기네들 스스로가 사실은 계엄과 이 탄핵에 관련돼 가지고서 국민에게 솔직한 사과를 갖다가 한번 하는 것이 자기네들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질문을 양양자 최고위원한테 조금 전에 드렸는데 양양자 최고위원 말씀은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과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했고 다 사과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해서 내가 비대위원장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내가 솔직하게 사과를 했어요. 하셨죠. 뭐 그때도 뭐 당내에서는 그 왜 뭐 때문에 사과하느냐는 반대 세력도 있었지만 네.
이 당이 앞으로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과를 갖다 한 겁니다. 예. 근데 뭐 이번에도 난 똑같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강성 지지층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정치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당의 미래를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은 결단을 해가지고서 이 계엄 사태와 이 탄핵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솔직하게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새로 시작을 했으니 또 강성 지지층의 표심으로 된 장동혁 대표니 오히려 지금 한 번 더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저희 강성 지지층이라는 것도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예. 자기네들이 여당을 하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사실 분노가 상당히 지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내년쯤 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만약 그게 이 강성 지지층의 자세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장동혁 대표가 실질적인 당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앞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네. 빨리 결심을 해가지고서 아마 사과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난 좋다고 생각을 해. 장동혁 대표도 정청래 대표도 뭐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이분들 분명히 다음 대선 이른바 용꿈 용꿈 꾸는 분들 맞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이 뭐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실현이 될 거냐 안 되는 건 두고 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미리서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없지만 만약 뭐 정치인은 누구나 최종적으로는 그 꿈을 꾸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더더욱 지금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럴 거예요. 나는 장동혁 대표의 사실은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빨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환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패널 인증제 얘기가 나오고 또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함께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가지고 글쎄요, 뭐 그 관계도 자기네들이 뭐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는데 예. 그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일단 대표가 되는 이상 당의 화합을 위해서는 좀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조국혁신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뭐 주말 사이에 벌어진 상황은 잘 아실 거고요. 결국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가 뜨기로 했는데 조국 원장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아마 확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난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이라는 것은 조국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당이고 조국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사람이 나가서 뭐 어떻게 그 당을 갖다가 새롭게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이 없으니까 조국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세요. 당을 아니 근데 뭐 제3자가 좀 나가가지고 요 상황에 대해서 수습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당내에 꽤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습이 안 되는. 그거는 조국 대표 스스로가 판단하는 일이지. 자기가 지금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당을 제대로 추스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런 곳에서는 조국 이외에는 다른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지금 당이 상황 상당히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처지가 됐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테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생활 중에 처신을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조국 대표뿐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소위 말하면 수준을 좀 제대로 생각을 하고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수준을 봐라. 네, 일반 국민의 사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을 좀 철저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또 똑같은 얘기예요. 국민은 굉장히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에 역행되는 일을 해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비위에 관련된 사건이 당에서 벌어졌다면 그렇지만 수감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서긴 어려웠다. 이게 저 해명이거든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의 뭐 개인의 변명에 불과한 거고 아하. 그거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어요. 조국 전 대표가 이 일로 좀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미. 예. 본인이 조금 어느 정도 변신을 갖다가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 그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본방송 정리를 하고 유튜브 댓글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모시고 가죠.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월간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대담을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너무도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는 건 이제 의뢰 뒤에 유튜브를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해도 옆에서 끄떡끄떡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국 혁신당 얘기하다가 넘어왔어요. 조국 혁신당 얘기하다가.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다, 당으로서는. 이런 말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그 보세요. 조국 혁신당이라는 것은 조국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정당이고 그 조국 그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정해졌던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당을 어떻게 추스린다는 것은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기서 조국 그 피해자 측에서는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왜 안 나서냐 이제 이런 비판이 올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에 지금 누가 가서 비대위원장을 해가지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와서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조국을 다시 당 대표로 모셔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이 비대위 체제로 그냥 지방선거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비대위원장 아니, 하다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또 대표가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곧 다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대표를 뽑을 거 아니에요. 또 나가요 그러면? 그러면 조국 비대위원장이 다시 또 대표로 취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차라리 지금 전당대회 그냥 해가지고 대표가 되는 게 낫진 않죠. 지금은 아직까지 임기가 남았으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못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가 이번 일 때문에 상당히 좀 위태위태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한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예를 들어 이런 일 있기 전에 합당 얘기도 막 나왔었고요. 민주당과. 그건 아니, 이제 뭐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의 주장이었고. 합당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뭐 나도 어떻게 보면은 조국 혁신당으로만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은 합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도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에 합당은 쉽지 않으라고 생각을 해요. 합당을 하리라고 생각했지만 당장은 어렵다라는 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지금 혁신당의 위원장께서는 예.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목표가 있어요. 조국 원장의 목표 있죠. 예, 있겠죠. 근데 그 목표가 지금 합당을 함으로 인해서 실현 가능한가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조국 혁신당 위원장이 합당해서 들어왔을 적에 당내가 편하지 않을 거라고는 것은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양당이 자기 자체에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했을 적에 쉽게 지금 합당하자고 하는 소리는 난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뭐 원오브 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차기 대선 바라보고 큰 꿈 꾸는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란 말씀이시고 민주당에서도 조국이라는 어떤 좀 큰 스피커가 힘 있는 어떤 권력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아 하는 인물이 아니, 내가 있을 예를 것이다.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선 지 지금 불과 지금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네.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자꾸 무슨 뭐
다음 대권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될 것 같으면은 아. 이재명 대통령 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아마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했을 적에 지금 당장의 합당이라는 것은 나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결국 조국혁신당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 치르고 네. 조국 뭐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 치를 거다. 조국 대표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이야기하다가 좀 넘어왔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조언 주셨어요. 사과해라. 대국민 사과. 정청래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거 그냥 해라. 뭐 2번이고 3번이고 원하면 계속해야 된다고 보세요? 나는 솔직하게 해서 뭐 오래전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무슨 정청래 대표가 뭐 내란 세력이니까 뭐 상대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 나는 국민의힘은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지난 12월 3일에 계엄과 그다음에 탄핵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양양자 최고위원 얘기는 또 국민의힘 분들 얘기는 사과를 했다 이미 김용태 아니 비대위원. 그 정도 사과 가지고는 안 돼요. 아, 그 정도가 아니고. 예. 그럼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돼요? 아니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들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서 사과를 했는데 그때도 사과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 수의 의원들이 나를 찾아와서 뭐 때문에 사과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판단하는 거와 내 당을 끌고 가는 나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과를 관철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당이 시킨 것도 아니고 국정농단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사과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아니 의원들이. 그 다른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을 당에서 뽑아서 대통령을 되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신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사과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가지고서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계엄 사태 같은 것이 난 거 아니에요. 그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만이 국민이 납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이 납득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26번 내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위원정당 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오히려 사과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는 그 공약은 아니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과연 뭐 면회를 가가지고서 그것이 본인이나 당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아닌 일은 아마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다는 판단 같은데요, 지금은. 아니 이제 간다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는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과는? 내가 보기엔 별로 좋은 반응은 안 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감은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다 질문 드릴게요. 우상호 수석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충돌이 있었다는 뭐 기사, 이게 뭐 상당 부분은 좀 왜곡된 거다라고 아까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이견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일시적으로 소위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거와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뭐 잡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금방 해소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큰 충돌은 아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내 이 강성 지지층의 이 요구를 세게 밀고 가고 그러다 보면은 협치를 원하는 대통령실, 좀 다수를 바라보고 가는 대통령실의 입장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계속 밀고 나갈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 뭐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10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뭐 다음 대권과 관련해 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뭐 한다는 그런 얘기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도 지금 없어요. 4년 이상 건 5년 가까이가 남은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충돌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걸 것이다. 지금 뭘로 그러면 이렇게 충돌이 이견이 있느냐 보면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 공소청,
공소청은 그러니까 기소만 하는 기관을 둔다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는 중수청에 두는데 여기도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사관을 뽑아서 수사를 한다. 근데 이 중수청을 행안부 밑으로 놓느냐, 법무부 밑으로 놓느냐. 아니 이게 내가 요거- 솔직히 해서 이 예. 검찰과 관련해 가지고서 뭐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예. 헌법 속에 검찰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검사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헌법은 존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의 테러를 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도 결국은 헌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저희 탄핵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민주당도 헌법을 존중을 한다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자서 개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은 지금 그 검찰청과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그 헌법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냐, 위헌이냐 아니냐 약간 이견은 있더라고요. 아니 헌법 속에 있어요 분명하게.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게 아마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네. 헌법재판소가 나는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뭐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구성원으로 봐가지고서 무슨 진보가 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소위 법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헌이 판결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네. 무슨 제도상의 명칭이 나빠서 오늘날 검찰이 저렇게 형편없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길 때에 마치 청와대 집과 청와대 터가 나빠서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잘못돼 가지고서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이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가지고 성공했어요? 실패하고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자체도 말이죠. 원래가 사실은 검찰 자체가 그렇게 나빴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활용하기 때문에 검찰의 버릇을 못되게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이 최근 같은 변화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어떤 제도나 뭐 이것이 나빠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다 집권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전부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수청이 생기고 공수청이 생긴다고 그래서 네. 집권자가 옛날 집권자처럼 똑같이 그것을 권력기관을 이용을 해서 휘두르면?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면 결국은 마찬가지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무슨 죄냐?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고 검찰이 무슨 죄냐?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이 문제였던 거 아니, 아니냐? 야. 누가 들어서느냐가 문제다. 거기다 놓으면 거기 인간들도 문제지만 그 그렇죠. 인간들을 휘두르는 활용을 한 권력자. 권력자가 문제가 된 거죠. 뭐 기관 없앤다고 검사 명칭 없앤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보시는 거고, 지금 뭐 약간 민주당 얘기하고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는 좀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 밀고 나갔다가 위헌 소송에서 이게 위헌으로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중해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죠.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신중하자라는 대통령실과 아니다, 좀 더 세게 속도감 그러니까 있게 가야 된다는 민주당이 엇갈려요.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난 철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당의 입장을 거론해 가지고서 자기 판단을 갖다 유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또 하나 지금 당내 이견이 있는 것이 내란 특별재판부입니다. 이번 이 계엄과 뭐 내란 이 사태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를 따로 두자. 요것이 이제 민주당 안에서 좀 왈가왈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법부라고 그런 것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이 조대희 대법원장이 본인의 뭐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갖다가 뭐 파기환송하는 이런 문제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대선 전에 결국 조기대. 그래서 지금 저희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문제를 자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뭐 그거는 사실은 조희재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거지 사법부 전체가 그것 때문에 사실 변화를 꼭 해야 된다고는 그런 확신이라는 건 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마치 뭐 내란 재판부를 다시 형성해야 된다. 그러면 재판부의 형성이라는 것은 원래 사법부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 재판부 자체를 갖다가 지금 외부까지 합해가지고서 형성한다는 것이 그게 과연 헌법상에 허용되는 그런 범위에 속하느냐 이것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태를 뭐 어떤 그 감정적인 이런 측면에서 모든 거를 해결을 나올 것 같지만 결과에 가서 나중에는 별로 좋은 다고 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다도 좀 신중한 자세를 갖다 보이는 것이 나는 현명하지 않겠나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요렇게 이야기를 거의 다 했나요? 우리가 좀 빠뜨린 부분들이 내가 있을까요?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예, 100일 지난 예. 일인데 예. 그동안에 뭐 다들 무난한 게 지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발언은 굉장히 좀 하시고 싶은 발언이실 텐데 100일 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부분은 좀 유념해라라는 당부의 말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국민 통합 아니에요. 예. 근데 국민 통합이 안 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요. 본질적인 문제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니 국민 통합이 안 되는 원인은 뭐냐면 국민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양극. 그러면 그 양극화라는 게 처음 시작된 것이 뭐냐면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심화가 결국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양극화를 초래를 한 겁니다. 지금 진영 간의 극단으로 치닫고 뭐 심지어 남녀 간의 뭐 지역 간의 빈부 간의 이 모든 극단의 갈등의 시작은 소득 분배의 문제다.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 통합을 갖다가 강조를 하면은 국민 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 가지고서 그걸로다가 국민 통합이 된다고 하는 거는 난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 통합위원회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구는 존속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 김현정 연구가서 아시다시피 국민 통합은 이루어지기는 거기로 오히려 국민은 더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갔을 적에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 거느냐? 나는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중요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100일 동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저희 발표를 볼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시작하겠다는 얘기는 한 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 이제 100일 시작이니까 그 경제적 양극화라는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이 극단으로 치닫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통합에 다다르기 어려울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라. 통합이라는 게 무슨 기구를 만들었다고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게 물론 해답 찾는 건 쉽지 않지만 요 원인 진단은 참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질문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예전에는 뭐 지역 간의 갈등,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갈등 이런 건 많았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 특히 남녀 간의 이 갈등도 우리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질문을 했더니 그 전문가 말씀이, 요거 연구하시는 분 말씀이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해졌나 생각해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부터 이제 이 하나의 밥그릇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더 극단화, 갈등, 분열이 심각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위 젊은 세대 중에서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게 뭐냐. 종전에는 사실은 남자만이 갖던 직업을 갖다가 지금은 여성이 많이 차지하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지금 이 반점을 두고 볼 것이 뭐냐면은 네. 우리 젊은 세대가 미래가 잘 보이질 않아요. 예? 전 젊은 세대 보면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은 네. 뭐 경제 정책이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수립이 될 거라는 거는 네. 분명하게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AI를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네, 네. 이 AI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양극화를 더 벌여놓을 수도 있어요. AI가 전 세계가 중요하게 하는 산업인 건 맞는데 네.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더 벌어질 수 있다고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AI라는 게 신기술에 도입을 안 해요. 예. 이것이 또 대기업에만 치중이 돼가지고서 적용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극단화는 더 심화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네. AI를 정말 잘 쓰는 사람과 그것을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데 분들도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AI에 관련해서 기본 방향이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무슨 뭐 소위 피지컬 AI를 갖다가 세계 3대 강국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AI라는 말이 나온 지 201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9년 됐어요. 그 이제 그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벌써 다 실행하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AI가 하나의 유행어로 돼가지고서 AI 만능 시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좀 명심을 하고 AI를 어떻게 좀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했으면 난 좋겠다고 생각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AI 산업 발전할수록 아까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벌어짐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일자리가 줄어들. 이미 여러분 키오스크를 쓰면서부터 일자리 엄청 줄었잖아요. AI가 도입되게 되면 더 줄어들어요. 저만 해도요. 저가 이제 AI를 3개 깔아놓고 쓰거든요. 뭐 챗GPT, 펄플렉시티, 제미나이 다 깔아놓고 쓰는데 얘네들을 엄청 활용해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 몇 명한테 저기 후배 PD 누구야? 이거 좀 찾아봐 하는 거를 얘들은 1초 만에 찾아내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좀 이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네, 거는 이 양당이 서로 찍고받고 정치적인 논쟁만 할 게 아니라 맞아. 결국 그것은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네. 좀 국민과의 대화를 갖다가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국민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 정치적인 그냥 투쟁에만 지금 모든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가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가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피와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눈앞의 권력, 닥쳐오는 지방선거, 이 권력을 누가 차지할 거야로만 날이 새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좀 바라보는 거국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정치를 해달라는 주문. 그 선봉에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거죠. 늘 네, 얘기하잖아요. 네, 정부 여당은 네. 야당을 상대로 해서 싸울 게 아니라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좀 활발하게 운영을 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래 최근에 보면 그런 거는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건 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국민의힘이 결국 가서 뭐 때문에 오늘날 이 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도 계속해서 맞아요. 국민과의 대화는 포기를 하고 그저 네. 야당 대표의 무슨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가서 지난 선거를 망치고 그 결과가 결국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맺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 바라봐라 그 말씀하셨고 정쟁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통령하고 만나시잖아요. 벌써 몇 번 만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아니 대통령 내가 만난 적이 좀 우리 해주세요. 이 대통령 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방법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언제부터 자기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지금 현재로서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 소위 관세 협상 끝나고 와서 우리 관세 협상을 하고 온 사람들이 국민에게 한 얘기,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 그때 정부의 발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이 지금까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 이번에 조지아의 LG 엔솔의 소위 뭐 300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민 당국에서 구금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초래를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국과 함께 항상 협상을 할 적에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은 그쪽 상황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입장도 뭐라는 것을 솔직하게 잘 인식을 하고 임하지 않으면은 네. 항상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내가 과거에 정부에 있어서도 경험을 해본 건데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적에 협상으로 간 사람들은 자기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해. 돌아와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면은 영 딴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번에 협상하는 걸 과정을 보면은 종전에 관항에서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여. 알겠습니다. 이런 조언들, 당부들 다 좀 정치인들이 또 정부가 대통령실이 다 좀 새겨 듣고 이제 100일밖에 안 됐거든요. 앞으로 남은 과정들에서 더 좋은 결실, 정말 국민을 위한 어떤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님 오늘도 안 보이시죠? 저쪽까지는 저기 화면 모니터까지는 안 보이시죠? 예. 혹시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커피를 좀 우리 청취자들께 저희가 선물로 한 두어 분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혹시 뽑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저 앵커께서 알아서 하세요. 예.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대신해 가지고 두 분, 이분께 먼저 드릴게요. 딱 먼저 보이는 제이린 님이 위원장님 건강하세요. 예. 건강 기원 해주신 제이린 님께 한 잔 드리고요. 또 한 분은 이분 드려야겠다. 무적 LG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멋쟁이세요. 멋쟁이세요. 근데 진짜 멋쟁이시긴 하신 게요. 항상 제가 언제 봬도 이 헤어스타일이며 의상이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차려서 챙기시는지. 혹시 사모님이 이렇게 코디 같은 걸 좀 해주시죠?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도와줘서 그래. 사모님이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면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제가 뵌 적이 없는 멋쟁이란 말씀 저도 동의하면서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가볼게요. 뭐 응원합니다라는 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어떤 분을 좀 드려야 될까요? 박종달새님 드릴게요. 박종달새님이 논평 해주시는 거 늘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잘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자주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아니어서 이렇게 월간으로 모시면 제가 항상 긴 시간 인터뷰를 드리는데 아침 시간이라 힘드실 법도 한데 늘 정성껏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 현안들을 좀 하나라도 청취자들께 전하고자 애써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그러면은 화면 보시면서 여기 화면 이제 뭐 익숙하시죠? 이쪽 화면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함께 또 인사해요 이렇게. 이거 또 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